이 동남부 지역의 교통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시장이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를 덮자. 돈도 1,500억밖에 안 든다. 그래서 제가 반짝해가지고 실제로 덮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위에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위대함이에요. 공직자들은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의견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이게 하늘이 무너진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 얘기를 자랑삼아 한번 합니다. 자, 박구영 교수님. 지금 방금 그 보신 영상은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5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통령이 특강한 내용인데, 그때 그 5급 공무원 중 한 사람이 이 성남시장 시절에 고등학생이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론하는 얘기가 뭐냐면 덮개공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대장동 사업에서 회수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요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파트 과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공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그 수서로 연결하는 고속화도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속화도로가 오면은 아파트 사람들 미치죠.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도 미치고.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과밀 지역인데 한 중앙을 통해서 통과. 그러니까 방법이 뭘까? 그래서 두 가지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는 고속화도로가 필요해. 필요는 한데. 그런데 공원화가 됐으면 좋겠어. 공원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지하로 깊이 고속화도를 만들고 위에다 공원을 하자. 그렇지.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을 못해. 현실적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모두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그걸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하는 거야. 안 했어. 그래서 자기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딱 거짓말 한 번 했다 하는 게 저거예요. 성남시장. 거짓말 했다 나. 그리고 하고 딱 당선되고 나서 죄송하다고 바로 말을 해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이 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다. 공원화도 시키고 밑에 지하를 할 수 없다.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이럴 때 침묵하죠. 근데 자기가 인정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빨리 당선되려고 했다고. 그거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인데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벽증 때문에 사과하는 발표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본 주민이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도로를 지하로 내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위로 올리자. 올리고 덮자 그냥. 덮고 도로를 덮자는 거예요. 도로를 덮자. 그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자. 사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한 그 뉴욕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뉴욕 가서 배워하고. 뉴욕에서는 이제 철도였는데. 그렇죠. 그걸 그 공원으로 만들었죠. 제가 그 배우는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좀 알아요. 그 역사를 좀 아는 입장인데. 저도 잡지식이 있어서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도 그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도로를 덮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설명한 것을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K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집단지성이라고 설명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나는 도구다. 대통령은 기능이다. 성남시장도 기능이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대통령 나올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과 지성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포퓰리즘은 보통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대중들한테 인기 있는 거 추종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를. 근데 포퓰리즘 플러스 지성주의가 결합돼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럽발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68 혁명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68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예. 68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기존의 체계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예.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반감. 한쪽은 반 권위주의로 갑니다. 예. 한쪽의 세력들은. 예. 그러니까 1960년대 북미 유럽이 젊은이들이 기존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력히 등장해요. 예. 그러면서 한쪽은 반 권위주의. 이게 이제 진보의 길이에요. 예. 보수는 뭐로 가냐? 반지성주의로 갑니다. 이게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에그헤드 들어봤잖아요. 예, 지성주의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 배운 사람, 학자, 잘난 척하는 놈들. 잘난 척하는 사람 이걸 에그헤드. 에그헤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측면관이란 말 있잖아. 그 비슷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우파가 반지성주의 문화로 대중을 선동해 왔어요. 정치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해서 그거 네.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아이젠하워 시대 에그헤드라고 불렀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날 지금 마가 운동의 핵심도 여기 있거든요. 반지성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배운 사람, 과학자, 심지어 그래 정크과학이 나오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지성주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포퓰리즘과 결합돼 있어요. 그런데 좌파 중에서 여전히 좌파 포퓰리즘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중들이 원하는, 대중들이 바라는, 대중들이 지금 꽂혀 있는 곳에 가 있어요. 대통령. 대중연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포퓰리즘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반지성주의로 가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지성주의다. 그런데 그 지성주의가 어떤 지성주의냐? 집단 지성주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포퓰리즘과 지성주의가 결합한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중연설 끝장나게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책이야 책. 예. 그런 분이었는데 예. 일단 그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그렇죠. 대중정신 아주 좋은 조합이죠. 아주 좋은 조합인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성주의가 집단 지성주의로 발전한 것이 최초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의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도 하면서 야, 이거 좋은 이게 해석인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해석이다. 예를 들면 이 집단 지성적인 행위는 노무현 대통령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의식하면서 실천한 최초의 정치도자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행위가 일치해서 K민주주의는 집단 지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그 집단 지성과 함께 하긴 했는데 네. 이분은 포퓰리즘적 기질이 네. 약해요. 약하죠. 예,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집단 지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봐요. 자, 그러니까 지성주의는 지상주의인데 집단 지성주의예요. 네. 이럴 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은 예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게. 아, 예. 얘만 들어봐요. 자, 엄마가 아들을 세다고 소풍을 갑니다. 예? 소풍을 가는데 세 명이 똑같이 빵을 나눠줘요. 아들이 셋이야? 예, 아들 셋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삼형제하고. 예, 저쪽 가기 전에 말을 해. 오늘 엄마가 아들 셋하고 소풍 가지는 그러지 않는데. 않죠. 예. 아들 셋이 안 따라가. 예. 아들 셋이 안 따라가 절대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린애 갔어. 하나 갔어요. 가면서 빵을 하나씩 나눠줘. 빵을 나눠줘. 빵을 나눠주면서 야, 이 빵은 오늘 우리가 점심 때 먹어야 되니까 잘 간직해야 돼. 가다가 강 건너갈 때 특히 조심해라. 빠뜨리면 안 되니까. 빠뜨리면 우리 너 점심 못 먹는다. 그런데 막 가다가 막내가 빵을 빠뜨렸어. 하나씩 줬는데. 예,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막내를 벌 주는 방법이 있고 굶겨가지고 아니면 첫째, 둘째 빵을 나눠서 먹는 방법이 그렇죠. 있죠. 예. 자, 첫 번째는 뭐냐? 아니야. 너는 분명히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였고 앞으로도 너는 이걸 지금 이 증거를 안 받으면 앞으로 이거 못 고쳐. 그렇지. 그러니까 막내 굶겨. 그럴 수 있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 이론은 장 삐아제라는 사람의 도덕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가장 유화적일수록 여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엄마가 사실- 유아적일수록 아이들이 아이들이 유아적일수록 이 아이는 막내는 굶어야 되고 그래야만 고칠 수 있어라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애들이 대개 유아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상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릴수록 그런 견해를 대변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물었을 때 그 예.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릴수록 네. 이 징벌을 내려야죠. 그렇죠. 답한다고. 증거를 내려야 돼요. 신기하잖아요. 어릴수록 안 그럴 것 같잖아. 그런데 어릴수록 증거를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조금 성장을 하면 어떤 유형이 생기냐? 아, 불쌍하니까 모두 똑같이.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n분의 1. 하나로 똑같이 통일. 두 개를 합쳐가지고 3분의 1. 그렇죠. 두 개를 큰형, 둘째형 가져와. 빵. 가져와서 다시 3등분해.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걸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집단 지성이 아니야. 그러지 아니 두 번째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어. 그건 집단 지성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집단 지성이란 뭐냐? 자, 지금부터 각자 토론해봐. 자기 입장에서. 아, 스스로 해법을 찾게 만든다? 그렇죠. 아니, 첫째, 둘째, 셋째가 입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몰라. 서로 달라. 다른 것을 충분히 얘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냥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빵의 수혜자가 될 사람들인데. 예. 그렇죠. 정책의 수혜자가 될 시민들처럼 예.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겠니? 그렇죠. 스스로 토론해봐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내는 넌 잊어버리긴 했으니까 3분의 1씩은 안 돼. 그렇죠. 너는 4분의 1만 가져가.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맡겨두면 어떤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큰 틀의 방향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다수의 집단에게 이 집단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질적 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질적 집단이면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경향이 있으니까 모두 n분의 1 다시 가져와. 이걸 좌파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경직된 평등주의. 그럴 수 있다. 좌파 권위주의예요 이게. 좋은 말이다. 예. 다 가져와 n분의 1. 이런 권위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비록 옳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쭉 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좌파 권위주의. 좌파 권위주의. 그러니까 타율적 평등주의라고 그래요. 타율적 평등주의. 좌파 권위주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집단지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오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지성주의냐 집단지성이란 이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동질적이면 서로 토론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내각 구성이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노무현 정부에 쭉 있어왔던 것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유력한 여당의 정치인들 지금까지 쭉 같이 정치해온 사람들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렇지. 여기 이질적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이질적 집단인 거예요. 강요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없어요 보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분이 밖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두 분이. 이건 굉장히 좋은 포맷이라고 보거든요. 아쉬운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각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뒤로 숨는 경향이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그 말이에요. 네. 빨리 입장을 써서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정리해야 되는데 예, 그만큼 힘있고 유력한 그러나 동질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있다는 것은 당이 앞으로 잘 가면 아방가르드 전위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얘기를 틀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집단 지성을 이질적인 사람들이 수기와 심의와 토론을 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따른다. 그래서 포퓰리즘이지만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지성주의와 결합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집단의 지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라면 그들 입장이 반영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야. 그렇죠. 라고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그렇죠. 그럴 때 오늘날 그러니까 집단 지성과 또 개개인의 엘리트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있어요. 어떻게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집단은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틀의 방향을 정하는데. 오케이. 그럼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더 효율적이냐? 자 북동쪽으로 갑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집단지성 집단지성 정한다는 북동쪽으로 갈 때 이건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네. 이건 전문가가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도로 사정으로 볼 때도 오토바이야 그렇죠. 이것은. 예. 아하. 그런데 가끔 그 집단 지성이 결정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지금까지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온 역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원들이 제고한 역사예요. 그렇죠. 원래 이 당원들이 이제 수박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는데 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답답해했던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쪽 방향인데 하는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나 그 당의 구성원들 생각하고 이 집단 지성이 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렇죠. 다를 때 그게 다르니까 일로 교정해야 된다고 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했거든요. 그 수단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 네. 지금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금융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코스피 5천까지 가겠다라는 게 대통령이 방향을 정할 때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큰 틀의 자본시장을 참여자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걸 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죽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공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지난번 공천 때 그 방향을 틀려고 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무수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인터뷰만 보면은 이재명 총선은 끝장이야. 그렇죠. 끝났어. 네, 끝났어. 할 필요도 없어. 네, 이재명 몰락이야.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언론이 가장 많이 노출시켜 줬던 사람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집단지성과 같이 뜻을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성매체 기자들도 이 집단지성의 방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하고 같이 맨날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입장, 그건 집단지성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실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기사를 쓰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라든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정확해요. 공직자에게 장관들에게 원하는 건 방향을 정하란 말이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죠? 이 방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누구다? 도구다. 기능이다. 직능이다. 하는 거고 그 입장에서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나는 단순히 도구다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집단 지성이 방향을 결정하면 나는 그 방향을 가장 먼저 알고 그 방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다. 가장 먼저 아는 사람 맞아요. 예, 가장 먼저 알아요, 정확히. 예, 그리고 그걸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2017년에서부터 본인이 자신은 정치를 도구론이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맞는 말이죠. 예, 그럴 때 대통령이 보기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방향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방향은 집단지성이 정하는 예, 것인데 방향도 모르면서 나 방향도 틀려고 모르면서 자기 뜻대로 자꾸 틀려고 하는 사람들 예. 같이 일하기 힘들지. 첫 번째 그런 사람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뭐가 마.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 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 가는 방향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의 아마도 이런 말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 쓰셔요 직접 여기서. 거의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통은.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말해요. 공직자가 해야만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해야 진짜 공직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기는 해야만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야. 기계지 그건 그냥. 진짜 공직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거기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라. 이거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책임 묻지 않는데 네. 거기서 공직자로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네. 자기 의무로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그게 진짜 네. 공직자다. 특히 지금은 그렇다. 우리나라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지금 훌륭한 현재 공직자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그 세 번째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예. 그 늘공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공들이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가 했냐? 네. 지금 공무원들이 흔히 말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한 무관심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바로 나 같은 정치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예? 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건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냐? 너 끝나면 다음에 와가지고. 다음에 와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직자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소신윤리가 옳다. 소신윤리. 책임윤리가 아니고 책임윤리는 정치인들의 몫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공직자는 의도가 올바르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맞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정치인의 책임윤리, 공직자의 소신윤리. 좋은 말이다. 야, 엄청나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사실은 이 공직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 뒷부분은 내일 해요. 내일은 좀 제가 입 힘두고 모레 오겠습니다. 소신윤리, 책임윤리. 네, 소신윤리, 책임윤리. 오늘 아주 알찬 내용이었어요. 네. 자,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섭섭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나왔네. 소신윤리, 네, 책임윤리. 막스 베버가 정치인들은 내가 원래 의도는 안 그랬다 이런 말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인은 책임윤리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 윤석열이 절대 안 되는 게 네. 그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들이 져야 된다. 나부터 지겠다. 오케이. 대신 공직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소신윤리. 야, 정리를 금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